어느덧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조금씩 낮게 나오면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진정시켜줬습니다. 아래 공포를 자아냈던 실업 지표가 한 단계 개선되면서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우리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5% 정도 올라와줬고요. 코스닥은 2.64% 뛴 모습입니다. 현재 2,500선 그리고 7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집 나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가 큰 미지수입니다. 현재 개인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1,754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에서 나란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이 1,323억 원, 기관이 576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41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이 392억 원, 기관이 86억 원,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 3.92% 올라와 줬습니다. 16만 9,700원의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전일 대비 6,300원 뛴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74,600원 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1.63% 올라오면서 전일보다 1,200원 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랜만에 빨간불 켜줬습니다. 1.9% 올라왔고요. 32만 4,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려왔습니다. 0.1% 정도 빠진 모습인데요. 1,000원 정도 내려앉으면서 97만 2,000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오랜만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 올라오면서 7,500원 올라온 24만 4,000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우는 59,6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셀테리온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가 19만 5,8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10만 3,300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1,700원 붙으면서 전일 대비 1.67% 정도 뛴 모습입니다. KB금융 보겠습니다. 금융주 오늘 조금 떨어졌네요. 0.36% 내려앉으면서 81,9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위 종목에서 또 신한지주가 올라와 줬었는데 다시 포스코홀딩스가 10위 자리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32만 6,500원 나오고 있고요. 전일 대비 2.35% 오르면서 7,500원 정도 추가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큰 폭으로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12,200원 올라왔습니다. 현재가 17만 8,600원입니다. 알테오젠 30만 5,500원의 거래 진행 중입니다. 8,500원 올라온 모습으로 전일 대비 2.86% 정도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9만 600원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도 함께 보시죠. HLB 81,500원, 삼천당제약 16만 8,3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2.6%, 3.5% 정도씩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바이오주와 함께 빨간불 크게 켜주고 있습니다. 0.64% 올라온 모습으로 4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8만 100원에 지나고 있습니다. 엔캠 15만 9,600원 나오고 있습니다. 3.91% 크게 오르면서 6,000원 뛴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 보겠습니다. 0.45% 소폭 상승했는데요. 600원 정도 올라오면서 9만 400원에 매매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젤 보겠습니다. 최근 보톡스 관련주라 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빨간불 켜줬습니다. 0.77% 올라왔고요. 전일 대비 2,000원 붙으면서 26만 1,0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주 코스닥 시총 10위 종목에 머물러 있습니다. 3.85% 올라왔고요. 1,900원 추가되면서 5만 1,2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보면 좋은 종목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미래 반도체를 뽑아봤는데요. 미래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 자체보다도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9% 정도 올라오면서 13,580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미국 빅테크들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오름세와 함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7%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SK 하이닉스 살짝 내려왔지만 한미 반도체와 함께 장 초반에 5% 넘게 급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인데요. 국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받는 건설 중소형 기업이라고 합니다. 12년 만에 수도권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과 함께 상승 랠리를 열심히 펼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현재 29.96% 시세 분출했습니다. 현재가 3,405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은 관련주로 상지건설 그리고 우원개발이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바로 런치박스 이야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엔캐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5차 중동전쟁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이 좋고 또 미국 지수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곳곳에 도처에 아직 위험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 짚어보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짚어봐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할 테고요.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 오늘도 3가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주와 같이 보면 좋을 종목 펌텍코리아 나와 있고요. 방산 관련주 한국항공 우주 소식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CS윈드까지 알차게 다뤄보는 시간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금리 인하와 함께 반도체 소식 짚어볼 텐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식도 함께 보면 좋으니까 귀 쫑긋 열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네이버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 이후로 쿠팡과 네이버가 좀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 오늘 네이버 소식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딜사이트 런치박스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1.2%, 2.7%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금요일에 올라주면 기분이 좋죠? 너무 좋아요.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런치 토크에서는 전쟁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무슨 중동에서 뭐가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만약에 들리면 또 불안하게 월요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런치 토크에 오늘 중동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세기 만에 5차 중동 전쟁 위기.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좀 커지면서 엔캐리 청산 지나갔고 미국 경기 침체 지나갔고 하지만 중동 전쟁은 아직 화약고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뭐 전쟁에 대해서 다룰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뭐 방산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무기를 많이 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박수는 치지만 마냥 웃으면서 박수 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또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전쟁. 지금 상황만 박종훈 팀장님이 살짝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안 다루려고 하는 게 중동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현상입니다. 간단하게만 어려운 제가 임무를 맡긴다면 아니 도입 부분을 그렇게 하시고 저보고 간단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네. 오늘 뭐 오늘 국내 시장 좋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전쟁 물론 지금 일어나선 절대 안 되고 지금 일촉즉발이다 여러 가지 외신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이 전쟁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했었을까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만약에 전쟁이 발발이 된다면 물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4년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횟수로 보게 되면 그리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악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더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어떻게 과거에 또 소화를 해 왔는가 그 부분 그리고 더 이게 심화가 된다면 뭐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동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원유에 관련돼서 많은 국가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뭐 상품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여러 가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유가의 동향을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오늘은 그래도 조금 긍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희망적인 희망적인 아.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1928년부터요 지금까지 오.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전부 다 전쟁이에요. 100년 동안에 네, 지난 전쟁사. 100년 동안 있었던 전쟁사입니다. 이야. 정말 많네요. 정말 많이 싸웠어. 와. 예,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글로벌 전쟁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뭐 여기에 뭐 정말 뼈아픈 뭐 국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 있었는데 과거에 지금 뭐 여러 이제 지수 글로벌 증시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런 S&P 500의 지수 자체는 전쟁이 있었지만 물론 변동성은 있었죠. 중간에 변동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에 잘 안 보실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큰일 났다. 이게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좀 다가오는 이 임팩트 자체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증시 보게 되면 정말 견고하게 오르고 있고 지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일까라는 의구심도 아마 시장에서 분명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여러 이제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자,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지금의 변동성이 워낙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단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변동성에서 지금의 이 뉴스는 이 변동성을 조금 더 추가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서는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 그래프 안에서는 6.25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전쟁이 지나가면서 시장을 계속 이겨내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쟁 상태만 보면 돈쌤 유튜버 돈쌤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거 PPT 자료 첫 번째 거 2개의 전쟁 확전 위기 요거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로 저희 제작진이 잘 표현을 해 났는데요. 지금 2개의 전쟁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은 중동 쪽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지금 지상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더 확전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란 쪽으로도 그렇고 헤즈볼라, 그 레바논, 그리고 아래쪽에 후티 반군 예멘 쪽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에 좀 공습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이란이 한이엘을 이제 사살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마스는 신와르를 지도자로 새롭게 선출을 했는데 신와르는 더 극단주의자이기 때문에 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란도 전면전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중동 전반적으로 다 전쟁에 휩싸이면 물동량과 네. 또 그 에너지 가격과 이런 것들을 또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는 안 좋은 상황인 건데 이 확전 위기가 어떻게 또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전쟁이라고 하면 그 가장 극단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약간 인플레이션 요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최근에 겪었던 인플레이션도 이제 트리거가 됐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크게 보더라도 그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1차 대전과 그 사이에 있었던 게 경제 대공황이었지 않습니까? 공황을 또 해결해 준 게 사실 공황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요걸 이제 거대한 디플레이션을 해결한 게 거대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천만다행으로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다른 형태로 나타났던 게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이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본격적인 전쟁, 그러니까 그 주요 강대국 간의 전면전은 없어요. 일단 핵무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큰 규모가 있었던 게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 정도 될 건데 중동 전쟁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가 이제 원자재가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원자재가 이동하는 경로의 출발점이 있다 보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1차 오일 쇼크나 2차 오일 쇼크도 결국에는 중동 전쟁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란하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란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만약에 그럴 정도의 각오가 돼 있었다면 지금 전쟁이 한참 복격화되고 남았을 거예요. 사실 상황은 안 되고 있고 그 개들은 묶여 있을 때 다 잘 짖는다고. 사실 좀 그런 부분도 뭐라고요? 개들이 좀 묶여 있을 때 그래 잘 잘 짖는다. 짖는다. 네, 그래 좀 풀어두면 풀어두면 좀 조용해지는 그 그런 게 친구들 좀 있죠.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놔봐, 날리지 마봐. 별로 안 잡았는데 안 잡았는데 이거 놔, 야, 이거 잡지 놔. 마봐. 아, 이거 놔봐. 아니, 이렇게 모든 하면 싸움의 99%는 거기서 다 가는 네, 다 거기서. 끝납니다. 예. 네,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치기 시작하면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란의 고민은 그거죠. 일단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이 커지면 안 되는 거죠. 일이 커지면 안 되고 이란 자체도 지금 보면 이제 규제를 좀 벗어나가지고 미국하고 얘기를 좀 풀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을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물거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하마스 전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하마스는 그래도 이제 하나의 정당이잖아요. 근데 이란이라는 국가가 전면전을 하는데 그 거리도 멀어요. 그럼 이라크에서 싸울 겁니까? 그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잘 때리는 게 표시 안 나게 잘 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약속 대련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약속 대련을 할 때 나 여기서 때릴 테니까 잘 막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곧 죽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일단 이스라엘이 이익을 가져갔어요. 하마스의 주요 그 핵심 사령관을 이제 제거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란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돼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은 게 좀 문제인데 그러면 그건 우리 생각이니까 시장 보면 됩니다. 시장 보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일단 중동 전쟁하면 이제 원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에 두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네. 올해 연초부터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WTI죠? 이거? 네 이게 상반기는 많이 올라갔어요. 상반기 많이 올라가다 이제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상반기 때는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멀리 느껴지는 그런 얘기였다가
지나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경기 침체는 아니라도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라고 해서 좀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연초 대비 수준입니다. 80불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경제 침체라고 하기에도 너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체라고 하면 급락을 하는 것이고 전쟁이 나면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면 이거 시장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원유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지정학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매크로 이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의 영향을 받지 지정학적인 거는 여기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첫 번째 화면 보여드리면 네. 최근에 전쟁이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건 이거는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예, 사실 우리 인플레이션 첫 출발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조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대세를 잡았다는 게 되는 순간에 그 젤렌스키가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사실상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또 그렇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어내고 있었잖아요. 자국 영토에서. 근데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전쟁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이게 약간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21년하고는 다릅니다. 21년 때는 그때는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제일 낮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바로 도시가스로 넘어오니까 파이프로 넘어오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탱크에다가 쌓아놓냐 그때 갖다가 쓰면 되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푸틴이 그걸 살짝 노린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파이프를 이제 다른 데로 바꿔놨고 그리고 집에 이제 가스들을 많이 좀 재워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장작도 펴놓고. 그렇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무하러. 나왔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 경제나 유동성 환경에서 과거 같은 21년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하기에는 이제 그럴 유동성도 없고 그럴 경제 체력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고는 있지만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시장의 메인 드라이브는 아니다. 메인 드라이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그 긴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본인이 이제 뭐 검찰 조사나 이런데 그쵸. 사법 처리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긴장을 이어가야 또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번에 아니면 제거할 수가 없죠. 하마스를 이제 여기서 그만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인질만 데리고 오면 어떻게든 협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여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지금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서로 견제를 하면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그렇죠. 챙겨가는 분위기까지가 현재인 거고 그렇죠. 더 이상 확전된다고 보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다들 적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같은 것도 예전에 2차 중동 전쟁 때는 지금 이제 서한 지구라고 되는 그 지역들을 다 점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중동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주고 싶었으면 그때 해줬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이 긴장 관계를 가지고 각국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주식하는 분들이 요거를 이해하려고 중동 정세를 이해하려고 EBS 틀고 뭐 유튜브 틀어가지고 막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보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중동 전쟁이 나냐 안 나냐는 유가 보면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냐 아니냐 보면 구리 가격 보면 돼요. 그쵸. 구리 가격 봤을 때 그게 뭔가 변동이 있다. 그럼 침체니 뭐 호황이니 이런 거 판단하는 거고 유가 보고 만약에 유가 급등하면 진짜 전쟁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사실 돈쌤님께서 사실 오늘 이제 전쟁에 관련해서 지금 지표들이 봤을 때는 뭐 지금 명앵커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뭐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좀 어찌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네, 이렇게 네.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 딜사이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 맞추기 위해서 혹시나 또 지금 지정학적 악재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변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와 전쟁론자 납셨습니다. 어때요? 지금. 와, 괜찮죠? 네, 좋습니다. 방송을 밸런스. 위해서. 예. 자, 지금 사실은 제가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늘 매달 진행이 되는 그 펀더멘털 서베이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너희들은 지금 어떤 시장에서 가장 크게 리스크를 보이는 게 뭐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부동의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그게 1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뒤바뀌었던 게 뭐냐면 1위가 지정학적 악재예요.
그리고 2위가 인플레이션이 됐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워낙 잘 잡히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리스크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리스크로 볼 부분은 지정학적 악재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급망 대란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공급망 대란을 보게 되면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가 가장 큰 초크 포인트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막히게 되면 여러 가지 희망봉으로 하는 우회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용도 있고요. 네. 또 기간적인 부분이 만약에 수에즈 운하를 갔을 경우보다 희망봉으로 우회했을 경우가 10일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도 만약에 수에즈 운하를 갔을 경우는 매주 지나가는 선박을 우리가 보게 되면 12척이 필요한데 희망봉으로 돌게 되면 16척이 필요하다라는 아하.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선박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운임 지수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 야기시킬 수 있는 어느 한 또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심화가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로서는 크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중동적이 더 심화가 돼서 이 부분이 또 다른 하나의 큰 초크 포인트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공급망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하지만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학습 효과가 있어요. 시장에서 벌써 두 번의 분쟁 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게 더 심화가 되고 긴장이 더 일촉즉발의 어떤 전쟁이 더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런 공급망 대란 또는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편은 좀 둬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비가 올라가고 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게 또 인플레를 자극해서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고 물류가 스태그플레이션, 막히게 경기 되는 침체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중동 전제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같은 경우도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지표가 알려주는 거는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다. 그냥 좀 지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까지 다시금 약간 컨테이너 운영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중동 이슈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가 오히려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호수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못 지나갔거든요. 이거는 지정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게 약간 전쟁하고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중동 전쟁이 지금 현재 그걸 건드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아까 구리하고 원유 말씀 주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장 대한민국 시장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푸틴이 이제 군대를 근처에 보냈다가 철수했다가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코스닥 보면 이제 다 나오거든요. 철수하면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결국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나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우리만 특이하게 좀 많이 빠진다면 이거는 뭔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 코스닥은 이제 그거 아니라도 빠지니까 빼고 코스피를 봤을 때도 지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하지 않고 지정학보다는 오히려 매크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오늘 2시 이후에 급하게 빠지겠죠. 사실 미국이 어제 새벽은 괜찮았지만 그저께 새벽에 안 좋았잖아요. 올랐다가 계속 빠졌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1조 3천억 사고 있던 외국인 선물이 막판에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다 리트머스지다. 선도 시장을 보시면 된다. 라고 요즘은 이제 미국 시장 보고 한국 시장을 보는데 한국 시장 보고 미국 시장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리딩 지표예요. 네, 지금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릅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악재를 세 가지 뽑아보자면 어제 다뤘던 엔캐리 그리고 경기 침체 네. 그리고 오늘 다루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이슈잖아요. 근데 조금 저는 어제 그 실업 지표를 보고 약간 그런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줄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둘 중에 어떤 거에 조금 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중동 지정학적 이슈랑 경기 침체랑 둘 중에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박종원 팀장님부터. 저는 이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왜냐하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실업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절대치 같은 경우에는 낮아요. 여전히 낮은 상태고 물론 자연적 실업률이라고 해서 4.2%를 넘어가게 되면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4.3%를 찍었다 해서 이거는 저는 좀 일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텍사스주나 이런 허리케인에 관련된 뭐 기후에 관련돼서 일시적인 어떤 고용 지표에 왜곡 현상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실업률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실업률이 좀 튀어오르면서 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샤메 법칙. 샤메 이게- 법칙. 예, 샤메 법칙이 나오면서 야 그게 뭐야 도대체 세계의 법칙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사실 이게 몇 달 전부터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수가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의 어떤 변동성과 뭐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샤메 법칙이라는 부분도 같이 좀 그렇죠. 껴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중동 전쟁과 뭐 경기 침체 둘 중에 우리가 굳이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중동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은데 네. 제가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부분일까요? 사실 2022년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그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어.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 그 국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다면 야 이거 우리 전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명분도 좀 생길 것이고 근데 지금 러시아가 5% 넘는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 9%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제조업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IMF에서는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를. 그만큼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에게 이거 우리가 뭐 어떤 경제적인 위축이나 이런 부분을 잘 내부적으로 잘 다스린다면 어느 정도 또 명분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물론 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방글라데시부터 해서 이 전 세계가 약간의 좀 디스토피아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많은 뭐 시위도 있고 반정부 뭐 시위 확산도 돼 있고 뭐 방글라데시 총리는 인도로 헬기를 타고 도망간을 가지고 예, 뭐 영국에서는 무슬림이 아니다라는 그 시장의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여러 가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뭐 폭동 수준으로 가고 있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증시는 분명히 변동성을 더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쪽에서의 리스크가 더 크다. 돈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 개 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예, 예. 왜냐하면 세 개 다 안 중요한데 하루에 지수가 10% 빠집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일단 뭐 중동 전쟁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네.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도 하나의 원인이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원인이 된다면 이거는 얼마까지 가면 뭐 청산이 끝나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글로벌 그림자 금융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그 속도를 높이는 요인이지 방향을 바꾸는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도 뭐 사실 아까 그 3회 법칙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제 그 실업수당 그 발표된 거에 시장이 환호를 했던 게 텍사스 쪽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텍사스 쪽에서 실업이 많이 나와서 실업률을 좀 끌어올려서 결국 샤메 법칙이랑 0.5를 0.53으로 넘기게 만든 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기후의 문제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취업하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이라는 것도 이거는 실업률이 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실업률이라는 거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얼마 정도 일을 못 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통은 이제 샴의 법칙을 만든 그 샴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은 참 아줌마 아니에요? 아줌마예요? 네,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주머니. 네, 네. 맞아요. 그게 경제 활동 참여 지수하고 그리고 고용이 같이 내려가는 그 국면에서 고용 감소가 더 빨리 내려가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보다 더 빨리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간다. 이거거든요. 이건데 지금은 둘 다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 활동 참여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노동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현금이 떨어지니까 초과 저축 같은 게 떨어지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제활동 참여 지수가 올라가는 바람에 실업률을 터치한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거는 그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밖에 안 생겼다고 경기 침체 온 적이 없어요. 경기 침체라고 하면 일자리가 감소하죠. 생각보다 안 늘었다고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면 뭐 한 3달에 한 번씩 경기 침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다 알았는데 그러면 왜 시장이 왜 10% 왜 빠진 거예요? 왜 빠졌냐면 딱 악재가 아닌데 왜 딱 빠져요? 하나입니다. 예. 나스닥이 너무 비쌌어요. 나스닥이 너무 비쌌다. 더 이상 밀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숟가락 하나 얹어도 됩니까? 나스닥이 좀 너무 이따 비쌌고 얹을까요? 나스닥이 너무 비쌌다. 또 하나 일단 보내드리기 마무리하고. 전에 네네, 하나 보내드리기 더 전에. 젓가락 하나 더 얹으면 네. 그게 더 이상 가려고 하면 네.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뒷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미국 정부의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AI는 일단 실적 보고 실적 보고 가자.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했다. 그리고 미국 정치도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선을 그러니까 이 다음 정부가 어디에 힘을 쓸지 알아야 미리 계산을 할 텐데 네. 정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나스닥은 너무 비싸네. 그럼 일단 좀 팔고 보자가 된 겁니다. 그 은주님께서도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냥 알고리즘 매매가 주는 시장 흔들기였다. 네, 뭐 미 대선의 뭐 트럼프 악재, 불확실성 악재 이런 것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박종훈 팀장님이 얹으려는 숟가락은 뭐였습니까? 숟가락 조금 큰데 네. 만약에 경기 침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 물론 실업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오히려 소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론 지금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맥도날드 실적 발표했어요. $5 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매출이 그래도 늘고 있더라. 사람들이 집에서 밥을 먹더라. 안 사 먹는 거예요. 본인들. 디아지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뭐 조니워커 다들 아실 텐데 그 디아지오 CFO가 이번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소비 둔화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디즈니가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디즈니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랑 디즈니 플러스 그 스트리밍 서비스 두 군데가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매출이 가이던스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어가면 뭐 미키마우스도 좀 사고 도널드 덕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일체 안 사고 다들 소비를 너무 꽁꽁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완전히 둔화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 대해서도 약간의 양극단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개인 부채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절대치가 과거보다 좀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가파르기 올라가는 그 속도 자체는 엄청나게 가파르기 때문에 이 소비에 관련된 아마 이러한 부분의 지표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를 본다면 그 부분과 우리가 연결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죠. 경기 사실은. 둔화죠. 그렇죠. 뭐 경기 네. 둔화라고 볼 수 있죠. 소비가 예. 줄어드는 거지 네. 소비가 역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성장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걱정할 게 둔화는 없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5.5%인데 어떻게 항암제도 원래 암세포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부작용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금리를 물가를 잡으려고 올렸는데 물가만 딱 잡고 나머지 경제는 멀쩡하다. 이거는 하나의 그 바램 사항이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그리고 작은 기업일수록 고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마트 CEO의 말이 저는 이제 크게 들리는데 1분기 때는 좀 할인을 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2분기 때는 역시 할인을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다들 다 할인하는 거예요. 이제 월마트가 할인을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고 다 할인을 하니까 이제는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되니까 그 둔화된 거 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할인이다 보니 서로 치킨 게임이 벌어져서 힘들어졌다는 것이지 경기 침체가 와서 완전히 지금 소비가 역성장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네. 경기 만약에 둔화가 오게 두분 오늘 되면 치열합니다. 아니, 만약에 신재론자와 강세론자. 아니 경기 둔화가 오게 되면 물론 경기 침체부터 오진 않죠. 먼저 경기 둔화라는 거에 그게 먼저 오고 예, 그다음 오게 되고 침체가 오는 거지. 만약에 지금의 여러 가지 뭐 소비에 왜냐면은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예요. 소비죠. 근데 소비가 만약에 침체가 뭐 둔화라는 표현을 만약 쓰게 된다면
둔화가 오게 되면 기업의 성장의 이익에 훼손이 됩니다. 결국에는 기업 성장에 대해서 지금의 약간의 높아져 있는 여러 가지 PER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밸류에이션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렇죠.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고 아이고. 지금의 뭐 25bp, 50bp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라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올해에 있어서 뭐 25bp 정도 하겠다, 또는 50bp 하겠다라는 그 금리 인하 폭 자체가 네. 사실 우리가 뭐 개인 소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금리 인하 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해야 만약에 돼, 장기화된다면 네. 내년으로 그러면 약간의 조금 저는 또 좀 조금 더 다르게 반대 생각하는 의견, 게 반대 의견 아까 또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새로 생각하셔야 네.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밸류에이션. 생각했죠.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아, 밸류에이션 생각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곰곰이 코스피 같은 생각해보니까 경우는 너무 비싸. 코스피는 이미 그 글로벌 경기 침체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가격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선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면 일단 온다고 보고 다 깎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요 정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요 정도 떨어지면 다시 되갚는 것이죠. 주식시장이란 위험자산이란 것들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그렇죠. 거거든요. 위아래, 위, 그렇죠. 아래. 극단적으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비슷한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나스닥이 예전보다는 싸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싸졌죠. 예, 그러니까 일단 큰 부담은 덜었고 경기 둔화의 다음은 꼭 침체가 아닙니다. 둔화됐다가 다시 살아. 회복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좀 심하게 꺾이면 이제 침체로 가는 것이지 꼭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다음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나가실 때 프리허그 꼭 한번 하시고 서로 토닥여 주시고 그러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임은 어때요? 두 분의 이제 치열한 토론을 들어봤을 때 이 악재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까 혹은 용기를 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어느 쪽입니까? 사실 저는 그냥 악재 딱 생각했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게 제가 요즘 2차 전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2차 전지. 네, 근데 말씀 주셨던 게 해상 운임비 상승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수출 많이 배터리 하죠. 쪽이. 배터리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나라 딱 영향을 되게 중심이에요. 많이 줘서 부담이 되고 있대요. 부담이 되고 있어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투자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근데 이번 악재가 이런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특정 종목의 악재로서 크게 작용을 할까봐 사실 저는 그쪽이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아, 이 악재들이 어떤 업종한테 특히 나쁠까? 네. 2차 전지는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네, 2차 어차피 죽어 있는 애를 뭐 거기다 네, 덮을 수도 그렇죠. 없는 가만 거고. 놔둬도 뭐 망할 애를 굳이 2차 전지 공부하고 있다는데 아니 가만 놔둬도 망하는데. 아, 그런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주가를 벤츠 보니까 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아니 주가를 보니까 이미 네. 그냥 굉장히 좀 죽어 있는, 그러니까 쉬고 있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우리 주주분들 오래 좀 쉬고 계신 오래 좀 오래, 쉬고 오래 계신 쉬고 그러면- 장기 요약. 그러면 완전 우리 종목에 이번 이런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꼭 전쟁까지는 안 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영향 주는 다 잘라서, 업종이나 네. 이런 것들. 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확전 자체가 어느 정도 범위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 제가 뭐 경기 침체 관련해서 돈 쌤이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경기 침체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저 같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경기 침체가 개인적으로 오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의 뭐 변동성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 분명 있습니다. 분명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중동 전쟁 때문에 크게 폭락을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 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쌤님도 용기를 내라 쪽이죠? 뭐 어떤 업종에 특별히 뭐 이런 건 네, 없고? 지금은 일단 프라이싱은 거의 다 됐고요. 특히 이제 한 업종에 무슨 이슈가 터진 게 아니라 이건 매크로적인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럼 네.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밀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반발력이 있는 애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제 장마감 때는 또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빠지다가 오늘은 오늘 또 또 좋아요. 분위기 좋아지니까 또 갑자기 좀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시장 전체가 밀릴 때는 반발 그 회복력이 네. 어느 쪽에 있는지를 빨리 눈치채는 게 중요하거든요. 눈치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 7% 넘게 가잖아요. 야 눈치 빠르게 채버렸어.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때도 요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3차 전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서 아예 고사를 지르시네요. 그냥 계속 죽어라. 아니 이미 좀 그래서 뭐 차트는 그런데. 제 성향상 이렇게 장기 하락을 한 영역은 보지 않거든요. 아 근데 2차 전지 주주들을 대변해서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뭡니까?
싸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싸긴 싸죠. 더 싸질지도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2차 전지랑 똑같습니까? 아니, 어제 파셨어, 어제 저는 파셨어.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는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신임 오늘 어떻게 악재랑 여러 가지 업종 좀 해석이 됐습니까? 괜찮아요? 좀 해석이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굳이 따지면 주말엔 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으면 일단 오후장에 꼭 한번 네. 매수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어보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우리 네. 박종훈 팀장님의 요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된 한마디 어떻게 네, 뭐 볼까요? 지금 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약간 디스토피아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벌써 시장은 또 세상은 이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회색 컵불소로서 좀 봐야 된다. 회색 블랙스완보다는 블랙스완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회색 좀 말씀드리고 컵불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호재든 악재든 이미 벌써 노출된 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많이 됐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의 한마디는요? 지난주 딱 금요일이 또 급락의 시작이었잖아요. 참 경랑의 일주일을 지냈는데 일단 뭐 패닉은 조금 진정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닥 모색을 좀 같이 해보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패닉은 진정, 바닥 확인 모색 중.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 분과는 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는 우리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도요. 우리 김태성 이사님이 좋은 리포트, 특히 CS 윈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리포트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우리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기요가 티몬의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5천원권 보상 쿠폰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전히 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32,000원에서 2,9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삼성전자의 슬라이드인 타입의 전기 레인지 모델 112만 대가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 다원 넥스뷰가 올해 국내 시장 이외에 중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수주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67%에 달하는 등 글로벌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대학교와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방산, 우주, 항공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주요 송전망에 사용되는 가공선을 베트남 전력공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미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22,000세제곱미터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LG U+는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4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에 자체 개발 인공지능 익시를 소개하는 체험존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 내주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진행을 또 하게 됐는데요. 첫 소식 펌텍코리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데 이게 K 화장품이 잘 나가면서 수주 잔고가 넘치고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한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수주 흐름에 의심은 없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캐파가 관건이다. 음.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이렇게 잘 팔길래 수주 잔고에는 의심이 없다라고 하냐? 일단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오. 우리가 지금 화장품 관련 이야기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했는데 네.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들의 다 화장품 원료를 생산을 하거나 베이스나 색조를 만드는 기업이지 그거를 담는 용기에 대한 기업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많지 않아서 그래요. 음. 크게 두 기업이 있거든요. 연우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네. 이 펌텍코리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그런데 지금 연우보다는 펌텍코리아가 최근에 보면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세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리포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높아진 시장 컨센서스에도 영업이익 8.7% 상회. 그러니까 눈높이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건 이 펌텍코리아가 고객을 골고루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실리콘투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인그루드의 코스메카 코리아, 뭐 한국콜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기업들에게 모두 납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제 영업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최근 화장품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모레퍼시픽일 겁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그동안의 화장품주 안에서 대장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 맞아요. 이들이 올라가야 관련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자, 아모레퍼시픽 이번 주 뭐 지수 하락보다 더 빠졌습니다. 참 네, 마음 더 아픈 빠졌습니다. 차트예요, 그죠? 진짜로.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었습니다. 왜냐? 시가총액이 지금 7조가 넘는 기업의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이 40억이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네. 그만큼 지금 돈을 못 번 그러한 상태인데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펌텍코리아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고객사를 다양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일정 부분 있긴 하지만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디밴드에 대한 이 어떤 매출선을 확보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조정과는 조금 다르게 실리콘투라든지 인디브랜드 대표 대장주와 흐름을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이 네. 애널리스트 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수주 흐름에 의심은 없다. 네. 이제부터 캐파가 관건이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근데 어떤 캐파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지금 증설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꽉 차서 뭐 땅을 알아보고 있고 공장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인지 이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멈춘다는 거야? 이게 고민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캐파가 늘어나지 않으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정해져 있습니다. 리밋이. 네. 왜냐하면 더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공장 증설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오. 여기에서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캐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캐파량에 대한 확보를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레포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한 것을 토대로 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펌텍코리아는 용기류 중에 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네. 튜브형도 있고, 뭐 펄프형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요새 이제 저 같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펄프형보다는 사실 이제 스틱형에 굉장히 또 익숙해졌는데 스틱형이 또 여름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 선스틱이 아무래도 이제 계절성을 좀 띠다 보니까 네. 그런 성수기에 이제 돌입을 해서 저는 만약 화장품주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다른 기업들도 많겠지만 이 용기 기업인 펌텍코리아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펌텍코리아가 자회사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부국 TNC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잘론 내추럴이라고 하는 이제 사업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명만, 기업명만 좀 다를 뿐이지 튜브형을 만드느냐, 스틱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좀 달라지는 거라 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 그냥 궁극적인 것은 지금 화장품 잘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다수의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 폼텍코리아다. 그렇기 때문에 폼텍코리아도 그들만큼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레벨업을 하려면 네.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일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앞선 단 그러니까 실리콘투라든지 잉그로데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해외 수출 데이터가 좋고 그리고 마진율이 좋다는 것을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폼텍코리아도 영업이익률 일단만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카파 문제가 네.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공장을 증설해서 충분한 확보를 했으니까 또 수주잔고도 여러 군데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조금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아, 저기 앞에 보셔도 됩니다. 네, 일단 뭐 실적 대비 밸류의 매력이 지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들만 계속 올라갈 수 없거든요. 당연히 그들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데 들어가는 게 폼텍코리아의 용기인데 폼텍코리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에 조금 집중해서 계속해서 리포트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소식인데요.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1위 자리에 또 당차게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뜬금없이 이번에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혹은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관심도는 계속 높아져 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실적이라든지 수주 잔고가 워낙 높았고 지금 이제 미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포함해서 고려를 했었을 때 네. 국방비를 줄일 나라는 지금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국방비를 올리면 올렸지 내릴 수는 지금 없는 상황 속에 당연히 그럼 어느 나라 무기를 가져다 많이 쓸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정말 흥행을 하고 있어서 타겟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사업명에 기업명에 우주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도 있지만 네. 우주항공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조금 깊게 좀 씌워진 나머지 그들 올라갈 때 못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올라갈 때 이들을 소외시켰던 이유? 이 기업은 그들만큼 지금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는가 였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지금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이 8,900억 정도 찍혔습니다. 이거는 YOY 대비로도 20% 이상, 네. QOQ 대비로도 20%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급이 이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갑작스럽게 실적이 잘 나오면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네. 아니면 이게 연속성을 보여줄 건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일회성으로 끝날 거면 보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명분이 확실하다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방산 쪽은 수주 잔고를 보면 압니다. 네, 맞아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수주 잔고 이야기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네. 바로 한국항공우주도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역대 최대라고 하거든요. 오, 이쪽도. 네.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 어떤 수주 잔고뿐만 아니라 이 완성 제품에 대한 해외 수주 잔고까지 합쳐졌을 때 굉장히 높은 지금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이 기업에서는 외형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야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정말로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욱이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위치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들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너무 비싼가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이 지금 사기에는 안 사기에는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사서 밀리면 불안해서 못 버틸 것 같고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게 일봉 차트인데 주봉 차트로 가서 보면 더 그러네요.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작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이제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어떤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한국항공우주에도 방산이라고 하는 기준잣대를 들이밀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면 그들이 보여준 만큼 이들도 상승을 했을 시에 저는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가 절대 아닙니다. 네. 주식은 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올라갈 폭 자체가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네요. 그쵸. 좋아요. 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수주가 많기 때문에 또 하반기 3, 4분기까지 기대되는 종목이었습니다.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서프라이즈 갭 실적을 한번 무기 삼아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 소식인데요. 어제 엄청 긴 양봉을 또 만들어줘서 그쵸.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투자 포인트 한번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CS 윈드도 마찬가지고 네. 시장에서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CS 윈드를 기대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를 못하고 있었던 시기에서 원자재 가격은 올랐죠. 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모가 축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 한참 좋았을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이맘때쯤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이 보이다가 확 밀렸거든요.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네.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니 시장은 왜 이렇게 잘 나와?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YOY 대비로 20%가 아니라 200%. 200%면 엄청난 엄청난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봐도 보통 이제 서프라이즈급을 잡는 게 20에서 30% 내외인데 네.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서 네. 공이 하나 없어진 게 아니야? CS 윈드를 보면서 공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급이거든요. 일단 그러한 성과가 나왔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기존에 이제 타워 쪽은 여전히 수주 잔고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 하부 구조물 관련한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그게 실적에 이번 분기부터 반영이 되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언뜻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면 한국항공우주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CS 윈드는 그러면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러면 그치고 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봤더니 이번에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체크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걱정은 이제 당분간 내려놓자라고 이 애널리스트님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 남았죠. 미 대선에 대한 여파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해리슨 쪽,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 누가 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특화되어 있냐? 당연히 민주당 쪽인데 이게 공화당이 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풍력 안 하고 태양광 안 하고 원전 안 하고 그럴 일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를 좀 위에 올려놓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산업을 위에 올려놓은 것뿐이지 신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지금 심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 발전을 안 시키면 안 시킬수록 도태가 됩니다. 그렇기에 필수적인 상황이라서요. 저는 CS 윈드 사실 지금 위치에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최대 거래량이 동반을 하긴 했지만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시총이 2조예요. 2조 6천억.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업인 거죠. 큰 기업인데 어제 이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왔던 상황이라서 네.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우리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CS 윈드가 올라가면 CS 베어링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연결사거든요. 네. 이들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 그런데 CS 베어링은 시총이 1,700억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이면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의 성과도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상승 탄력을 누가 더 강하게 보여줄 거냐? CS 베어링? 약간은 시총이 작은 네. 중소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로 CS 윈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네. 되게 알찬 소식들 다양하게 짚어보면서 같이 보면 좋은 또 CS 베어링 소식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었던 게 요즘 롤러코스터장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CS 윈드가 너무 크게 오르니까 아무리 200%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들어가도 되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CS 베어링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믿어도 될까? 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도 네. 처음에 이제 이 하부 구조물에 대한 사업이 인식이 된 분기하고 인식이 된 그 다음 분기하고 성과가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업과 이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길게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3분기에 정말로 2분기보다 비슷한, 그러니까 2분기보다 좋으면 더 좋죠. 그런데 좋지 않더라도 비슷한 성과만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워낙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앞선 두 종목보다는 약간의 중립?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선 두 종목과 똑같이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사시는 혹은 최대한 나눠서 사시는 그 전략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믿어도 될까에 추가 코멘트까지 해서 불만나는 리포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첫 번째로 펌텍코리아 세 가지 종목 소식 다뤄봤습니다.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코스피가 2600선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 반등입니다. 코스닥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3% 가까이 상승 766포인트. 오늘 그래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는 둘 다 양매수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코스피가 조금 더 코스닥보다는 탄력 강도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영차 올라가려는 이런 네.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창희 대표님 시장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되돌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만족스럽진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월요일에 시가를 아직 회복시켜주지 못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월요일 시가까지만 딱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갭을 메꿔주면서 어저께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도 뭐 큰 조정이 없이 완만한 상승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안전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좀 월요일에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되돌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심리예요? 혹은 지금 상황에서도 바닥을 다진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저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V자 반등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번 또 흔드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흔드는 모습이 한 2,650포인트 정도까지 가서 좀 2,650, 2,600 혹은 2,500 후반대에서 흔드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냥 그 월요일에 그 음봉만큼 한 2,600에서 한 2,400 뭐 2,500 사이에서의 어떤 흔들기라면 상당히 좀 그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의 코멘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일단 뭐 유창희 대표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V자 반등을 하기에는 뭔가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미 증시가 잘 올라왔거든요,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이제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6거래일째 매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는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지수 자체가 돌아서면서 V자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달러 엔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 강세가 좀 누그러져야지만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오늘도 좀 이제 누그러지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주 뭐 시장이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처럼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반대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보지 말자. V자 반등이나 반도체 사줘가지고 이전처럼 상반기처럼 쫙 끌어올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량 매수하고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말고 개별적으로는 오늘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열심히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발제하신 주제도요.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로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지 가지고 오셨거든요. 첫 번째 주제부터 이재규 대표님 발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결국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좋아지는 업종과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 여기에는 뭐 제약바이오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왜냐면 시장이 떨어질 때 많이 버텨줬던 거를 이번에 증명을 해줬으니까 거기다가 뭐 건설의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이 7%, 8%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는 어디서 논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죠. 경기 침체 때문에 밀린다. 혹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에 수급에 꼬임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정해진 수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은 결국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들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대다수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표적인 성장주 그리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뭐 GS 건설이라든지 건설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페드워치상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까지 올라왔어요. 50bp를 인하할 것이냐, 뭐 25bp를 인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볼 때도 이 종목별 명분이 상승할 수 있는 명분들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호재성 이슈도 좀 있었긴 했지만 뭐 지금 대주전자재료라든지 2차 전지 쪽과 관련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 화재 사건 때문에 뭐 투심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딛고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지금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뭐 안개가 낀 것처럼 애매한 부분들도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본다면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종목별 장세로서 전 좀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시장, 지수 장세가 아니라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집중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제약바이오 빼고는 건설 살 거 아니잖아요. 2차 전지 살 거 아니잖아요. 게임주 뭐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막 믿고 내가 여기다가 비중 많이 태워야지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또 여기다가 이번에 금리 인하도 정말 불안했던 거는 배드 뉴스 이즈 배드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봤자 본전이다. 이런 논리가 또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또 제가 앞플러가 돼야 되나요? 근데 저는 워리어로 활동해 주세요. 일단은 근데 금리 인하의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긴급하게 인하를 한다. 그럼 주식시장 떠나야죠. 뭘 삽니까? 다 빠질 텐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사면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험적인 금리 인하, 그러니까 경기는 좋은데 약간 위축되는 부분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또 지금 금리가 정상금리보다 좀 높으니까 조금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면 저는 금리 인하 자체가 호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수혜주들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성장주라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예전하고 다르게 체질이 바뀌었어요. 실적 잘 내고 있는 기업 많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반기에만 2조 매출 올렸고 하반기도 2조 이상 매출 기대하고 있죠. 뭐 그리고 뭐 어떤 바이오주들이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안정적인 실적 나오고 있고요. 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리온에 편입이 되면서 재무적 부담감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높은 기술력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바이오주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강했었던 종목군들,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지 정말 여기서 보지도 못했던 바이오가 같이 금리 인하해서 간다? 그건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벤츠가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를 기망한 것인가 아닌가. 지금 3,000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한 게 1억을 받는 이 차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 차별대우 한 건지 전 세계적으로 차별대우 한 건지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전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라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슈가 좀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봐야 되지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주니까 간다? 과거의 논리하고는 지금 좀 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금리 인하에 집중해야 될 섹터와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본다면 어때요? 왜냐면 저는 이제 종목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지수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전에야 상반기 때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수를 얘기하는 게 같이 가니까 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수 쉬어도 갈 때는 가니까 그죠. 종목이나 업종으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화면이 보이면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이 바로 코스피입니다. 요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의약품 지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의약품 지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던 코스피와 비교해봤을 때 확연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제약 쪽으로 우리가 업종 분류를 하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는데 제약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스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어쨌든 종합주가지수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물보안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짚어봤었던 뭐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어쨌든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많이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순환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제가 몇 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십자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아요. 물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처럼 상반기 때 못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종근당도 한번 보도록 하죠. 종근당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고요. 뭐 약간 보톡스 쪽과도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상반기 때 강세를 보였었던 뭐 ADC라든지 뭐 제형 변경이라든지 비만 쪽이 아니라 네. 전통적인 제약사들까지도 우상향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시면서 난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전 오히려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좀 공략해 보시면 지금 시장에선 그래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이나 뭐 대피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요? 네, 저도 이제 바이오주들은 좋게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좀 있는 것들. 어쨌든 유한양행이 이번 달 중에 렉나자 관련해서 뭐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네. 렉나자 이슈가 있고, 알테오젠은 또 다음 달에 키트루다 이슈가 있고요. 또 생물보안법도 한 11월 대선 전일지 후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저는 이슈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제부터는 이슈로 확인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전에 이제 쌓일 때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요. 사실은 뭐 월요일 같은 경우도 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지나고 나면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저점에 매수를 성공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뉴스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제약바이오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짧게만. 제가 불안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제약바이오가 지금 어떤 경제방송을 틀더라도 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다른 데 틀어봐도 제약바이오 얘기하고 있을 하고 겁니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외칠 때 이때 매수 타이밍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도 간지가 한 달 반이 넘었어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살짝의 우려. 물론 가긴 가겠죠. 근데 지금 가격대에 대한 그런 고민 어때요? 그죠. 일단 제약바이오가 제가 뭐 셀트리온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셀트리온의 지금 월봉을 제가 좀 띄워놨는데 이게 참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웃기기도 한데, 셀트리온이 그동안 과거에 보여줬었던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한 번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거의 3년에서 4년꼴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강세를 보였고 그전에는 한미약품이 또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약
제약바이오들의 상승폭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라든지 삼천당 제약 같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 뭐 페트론 같이 비만 쪽에 엮여가지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온 종목군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제약사라든지 그동안 못 올라온 종목군들이 저는 오히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번 시장에도 대입을 해본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월봉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일 때 이게 차트가 월봉 기준이라서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인 것 같지만 200%씩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강세 퍼포먼스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쪽에서 우리가 엮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한 번 하고요. 다음 달에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 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 동안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라고 본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대장주로 매매하시는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좋겠죠. 하지만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도 짧게만. 네, 뭐 일단은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 아까 뭐 셀트리온도 그랬고 HK 이노인 같은 거 차트 보시면 최근에 급락했다가 V자로 회복을 했는데 이 회사가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바, 셀트리온 뭐 이렇게 실적 나오는 애들. 근데 또 PER이 비싸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PER이 비싸다는 기준도 만약에 실적이 그 목표치를 못 맞춰주면 비싼 건데 계속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좀 불안하다면 그 안에서도 좀 실적이 나오면서 실체가 더 있는 그런 기업들로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요거를 하나의 또 재료를 삼아서 여러 가지 업종들과 테마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 발제해 주신 주제인데요. 보여주시죠. 야, 이 얘기하면 한 10명 빠질 것 같은데 반도체, 수급에 숨어있는 반도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소부장도 오늘 초반에 딱 계산하자마자 8%, 10%또 오르는 거 있다가 네. 얘네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는 전고점 못 간다는 또 얘기도 있다가 정말 여러 가지가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저는 반도체를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는 아니다. 아. 하지만 수급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꽤 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떤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그 트리거가 뭐 8월 29일인가요? 28일인가 엔비디아 실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9월달 금리 인하일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상당히 다시 한번 주도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7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신용 잔고가 거의 1조 9천억 9,900억, 그러니까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신용 잔고가 있었어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6조 원, 16조, 그러니까 20조 원의 신용 잔고가 있다가 오늘 기준, 그러니까 어저께 기준으로 본다면 16조 8천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조가 없어진 거죠.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난 금요일, 월요일에 또 뭐 화요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서 강제적인 물량을 빼앗기는 매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전 V자 반등은 힘들겠지만 시장이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좋은 흐름만 나온다면 충분히 저는 좋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같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상승률이 좀 달라요.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약 2조 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월요일에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일단 매도는 없다라는 거죠. 강한 매도는 없고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8월 7일, 8월 6일, 8월 5일에 조금이라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찌됐든
그 월요일에 갭하락했던 자리까지는 어떤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수급을 보시면 그래도 기아보다는 매도가 적거나 좀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아보다도 반등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다라면 의외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7월달 사실은 뭐 지난 5월, 4월 말 5월부터 반도체는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뭐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적게는 30%, 많게는 한 5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한다라면 충분히 V자로 움직임이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래서 뉴스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좀 타이밍을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셉을 명확하게 해야겠네요. 조금씩 사서 좀 시간적 여유를 주고 모아가든지, 네. 혹은 단타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약간 변동성이 큰 거는 살짝 건드리든지. 저는 단타보다는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상승은 되게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도 반도체 관련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일단 가르마를 타자면. 아, 이게 되게 애매한데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7월 달까지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와 4분기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고평가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럼요. 근데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고평가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저는 한번 강하게 세게 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제가 방금 전에 돌려봤는데 은봉 전환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양봉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 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지금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완벽하게 V자 반등으로 돌려 세웠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온다면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일정 수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재차 직전 고점까지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반도체 사이클들과 이번 AI 반도체 사이클을 좀 대입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기준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가야 돼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수급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강하게 꺾였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상승일 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이창희 대표님, 자 그럼 반도체 발제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종목을 네,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하죠 뭐. 네. 그래서 어떤 종목입니까? 몇 개 제가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좋아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8,000원이 돌파 안착이 된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좋은 시세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PSK 같은 경우도 한 35,000원, 31,000원 정도. 그리고 FST 같은 경우도 32,000원. 그리고 YC 같은 경우는 17,800원 정도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대부분이 최근 7월 1일부터 봤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상대적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시장이 빠지더라도 한 달 사이에 주식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되게 나쁘게 본다는 매도를 계속 이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건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1월 달까지 엄청나게 오르고 나서 단 한 번에 반등 없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7월 한 달만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저께까지요 168만 주셨어요. 근데 7월 달에 보시면 7월 달부터 또 이제 횡보하면서 오히려 하락을 한 거잖아요. 네. 거의 한 50% 가까이가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한 170만 주 가까이 샀다. 네. 그러면 뭔가가 뭐 그들이 보기에는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외국인만 산 게 아니라 기관도 조금 매수 우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사자는 뜻이 아니라 조금 이슈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럼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충분히 주가는 한 번 정도는 뭐 추세로 다시 한번 지난 1월달 고점까지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증시가 이대로 끝나지 않고요. 한번 충분하게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달, 9월 초까지 약간 그러니까 바닥 다지기를 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랠리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 뉴스를 체크하면서 네. 투자 시점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까지 또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수급과 스토리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발제한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그리고 반도체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제작진이 발제한 오늘 뉴스가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이버 또 역대 실적. 어디가 좋았다 그랬어요? 검색하고 커머스 이쪽이 이커머스가 좀 잘 살았다. 원래 커머스 쪽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쪽이 좀 많이 성장을 했나 봅니다. 네이버 2, 4분기, 그러니까 2, 4분기, 2분기, 분기로 봤을 때 2분기의 사상 최대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대표 최수연 대표가 인텔과 AI 협력까지 해서 2분기 첫 AI 매출이 발생했다. 야,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재료를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이버 담을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하, 제작진이 이런 뭐가 됩니까? 드는 척이라도 해주셔야죠. 자, 알겠습니다. 엎드려서 절 받는 게 이렇게 기분 나쁜 적은 처음입니다. 이재기 대표님, 예. 좋은 포인트가 나쁜 포인트보다 더 많은가요? 일단 네이버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라인 야후 쪽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일본 쪽에 대한 사업을 진출함에 있어서 혹은 동남아 쪽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이 라인 쪽에 대한 그동안의 그 파열음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앞으로 향후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좀 지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가 계속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계속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 AI를 이용해서 매출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다가 우리 지금 AI 쪽과 좀 엮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AI 쪽을 잘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를 완전히 충족시켰거나 그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이버는 뭐 이제 중장기로 보신다면 매수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사실 뭐 망할 기업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성장주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성장주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순서가 저는 후반부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만 뭐 매수해서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 가격대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이버가 솔직히 조금 저는 억가가 좀 심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 잘 나오면 거기다 뭘 갖다 붙이냐? 아, 성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 뭐 이런 거 갖다 붙이고. 뭐 저기 뭐 일본 거 갖다 붙이고 뭐 카카오랑 같이 엮어서 갖다 붙이고 뭐 어디 불났다 그래서 거기 갖다 붙이고, 그래서 네이버가 조금 억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영업이익은 2분기에 잘 나왔다고 하니까 왜 안 남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억가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뭐 실적에 맞춰서 갈 거였으면 네. 하이닉스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였고, 네. 그리고 저는 아직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불안감은 계속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랑 네이버랑 같이 붙여서 보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카카오는 오히려 대표가 구속돼서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 대표가 구속돼서 좋다니요. 아, 뭐 재료로 봤을 때, 네, 그 그렇죠. 시장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성장 모멘텀이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이커머스 아무리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분할 상장에 대한 또 불안감이 이번에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좀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본 야후 지분 뭐 그 매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분 매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사진 다 일본 그렇죠. 사람인데 이미 다 넘어갔어요. 일본 기업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 네이버 하면은 조금은 그래도 기분이 좋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근데 좀 찜찜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AI 매출이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았으면 인텔이 주가 폭등했어야죠. 인텔의 주가는 24% 얼마 전에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네이버의 그 인텔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좋은 말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뭔가 핵심 한 방이 없다. AI 관련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최근에는 뭐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네.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건 AI인데 네. AI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감을 저는 못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방이 없다. 이 부분에서 네이버 사실 내용 좋은 건 다 알죠. 실적 좋은 거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근데 이제 정말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이제 핵심으로 한 방을 보여줄 게 없다. 그 부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공략주를 마무리로 이제 좀 끝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거 하셨었죠? 태광하고 또 진단 키트 이런 거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죠. 칭찬을 좀 칭찬이 저한테 아니라. 강요하셨던 농담이고요. 지난주에 되게 굉장히 좋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두 분 다 좋은 오늘 오후 공략주도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의 공략주 볼까요?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셀트리온, 이재규 대표님은 동성와인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재규 대표님부터 한 1분 드릴 수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됩니까? 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그 LNG에 들어가는 본행제,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월요일날 급락 나오고 나서 가장 빨리 회복한 데가 어딘가라고 본다면 바이오와 제약 바이오와 뭐 조선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전방 산업이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 LNG 본행제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 두 기업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좀 더 높은 게 동성화인텍입니다. 그래서 LNG 선에 대한 발주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동성화인텍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NG 선에 대해서 어쨌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동성화인텍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주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연속성을 많이 보이지 못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2년, 3년 그리고 공장까지 증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동성화인텍의 본행제, LNG 본행제, 화물창, 탱크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본행제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13,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직전 고점이 좀 가깝긴 해요. 14,300원이라. 그래서 이 자리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12,200원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이렇게 동성화인텍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 포인트 잘 소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셀트리온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2분기 매출이 8,700억 이상 나왔어요. 분기당 처음으로 8,000억을 넘었고 역사상 최고입니다. 영업이익은 725억인데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에 따른 어떤 비용 이런 거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진펜트라죠. 진펜트라가 6월부터 매출이 반응됐는데 셀트리온의 말을 들어보면 하반기에 한 5천억 이상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 매출이 1조가 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진펜트라는 이제 SC마 제형이 미국 이름이죠. 근데 램시마 죄송합니다. 램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휴미랑 관련해 가지고 또 일본에서도 거의 7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지금 전 세계에서 셀트리온의 제품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계속 출시를 하면서 내년에는 11개 제품으로 좀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은 지난번 실적 수요일에 발표하고 나서 약간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저는 1월달 고점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월요일 저점 18만 원 마켓 이탈하지 않으면 네. 분할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저는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